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97회 강연의 사회를 맡은 토라서 컬리지 김현입니다. 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문화나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은 단순한 계절의 전환을 넘어 새로운 성찰과 통과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긴 겨울을 지나 봄의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듯 우리 학문적 사회 또한 다시금 확장과 갱신의 계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제97회 강연 역시 우리에게 깊은 사회와 통찰의 시간을 선물해 주실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강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프루스트 하지연 선생님의 아름다운 연주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연 선생님에 관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김영대학교 관현학과 성적 우수생으로 성적 장학생으로 졸업하신 후 프랑스 파리 컨servatoire 폴 듀카스 최고 연주 과정을 최우수로 졸업하셨으며 다수의 콩쿠르에서 1등상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대신대학교 특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시며 경북예고 출강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반주로 수고하실 윤별인 선생님은 김영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및 동대학원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현재 전문 반주자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연주하실 곡은 루이간의 안단테아 스케로츠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플루트 연주자에게 보석 같은 곡이자 관객들에게 프랑스 특유의 세레미를 전달하는 매력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연주하실 하지원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이신 시민친일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철은 봄철인데 아직 꽃들은 만개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도 이런 날 여러 회원님들 오시고 오늘 강연을 개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얼굴 보니까 다 봄철이 온 것 같습니다. 이 겨울 잘 지나시고 앞으로도 올해 한 해 다 건강하신 몸으로 마음으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강사 모셨습니다. 박한선 교수님은 이 문화 인류학, 그러니까 인간의 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진화해야 하느냐는 그런 영역에 공부를 하신 분인데 조금 불안한 것은 강연 제목을 보니까 겉에 보니까 이 불안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옆에 그림 보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끝나지 않는 다리에 서서 혼자 기연초포하는 그런 화음을 치는 모습이라서 이게 우리 모습인지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끝을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도록 귀한 시간 내셔서 뭐 여러분께 그저 감사 말씀드리고 바로 우리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류 마음의 기운과 미래, 진화가 만든 감정, 운명이 만든 불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실 박한선 교수님 양력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한선 교수님 현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진화인류학 교실 교수님이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십니다. 박한선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MD와 PhD를 같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마음으로부터 7발자국, 행동 다양성 등 다수책을 저술하십니다. 오늘 강연하실 박한선 교수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인간의 마음, 진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박한선입니다.
해봤는데요. 자다가 오다 보니까 머리가 막 편집이 좀 그런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다가스카르에는요 얼마 전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쫓겨나고 막 그런 아프리카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잠비크에서 이제 바다 인도洋을 사이에 두고 있는 섬이 하나죠. 거기 이제 오지 서남부 쪽에 미키아 숲이라고 하는 반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서 현지 조사를 좀 했는데요. 그 방금 보셨겠지만 한 미케아 부족이 한 300에서 3,000명 정도 정확한 인원은 몰라요.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저 차 랜드크루저 두 번째 차에 제가 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드론을 가져가서 이제 현지 조사 해당 것들을 좀 찍고 그렇게 했었죠. 현대인 지금 문명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원시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게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숲속에 있는 마을에 가서 그 현지인들과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그 영겁의 세월 동안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막 빚어지면서 다양한 인간만의 인간성을 좀 발전시켜왔죠. 이렇게 멋있는 건물도 만들고, 또 과학오염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KTX도 만들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아주 불행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또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곳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다 각자의 슬픔과 고통, 슬픔과 우울함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실 겁니다. 사랑에 빠지는 그때의 경험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첫사랑을 만났을 때의 경험들. 하지만 또 사랑에 빠지면 질투도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어떡하지? 바람 피우면 어떡하지? 질투는 발전해서 이제 시기심으로도 갑니다. 동료가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면, 더 큰 성과를 거두면, 혹은 주식을 해서 더 많이 돈을 벌면 배가 아프면 이렇게 행복한 마음과 또 슬픈 마음이 같이 가면서 또 종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정말 비종교적으로 행동하는 게 또 인간이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신경 쓰고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반사회적 행동, 즉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이런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또 수많은 이제 선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철학적인 접근을 하고 윤리적인 접근을 하고 유교와 불교, 기독교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죠. 저는 이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적 본성, 인간성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진화적 접근이 필요한 걸까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최신 연구 경향들은 주로 신경해부학이나 신경생리학적 연구로 이제 귀결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유전자를 다루고서 연구하는 유전자 연구도 하죠. 저는 진화인류학을 하기 전에 분자생물학교실에서도 분자생물학을 했었습니다. 아주 작고 미시적인 접근, 세포 내 신호전달 체계를 연구했었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연구하는 게 물론 여전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성의 가장 핵심을 찾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마다가스카르 4번 정도 탐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 갔었을 때 지금 사진입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젊죠. 정수 뒤에 보시면 이제 힘들어가지고 앉아 계신 분이 최주천 선생님인데요. 최주천 선생님이 이제 저기 같이 가서 인간과 주 동물연구시니까 동물의 생태와 행동 양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계명대학교에서도 뇌연구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뇌연구의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요, 뇌과학이라고 하죠. 브레인 사이언스, 즉 신경회로에 대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요, 심리학입니다. 어떤 인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기도 하죠.
방식의 접근이 큰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에요. 지난 100년 동안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간의 마음 그리고 뇌에 대해서 많은 비밀을 밝혀냈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지, 슬픈지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how, 즉 어떻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왜, 즉 why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인간과 동물을 구분시켜주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인간은 말을 하거든요. 동물들은 말을 못하죠. 물론 울음소리도 나고 뭐 그렇지만 문법화된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분절어라고 하는데요. 그럼 분절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좌측 내에 전두엽 뒷부분에 브로카 영역이라고 있는데 폴 브로카라는 그 프랑스의 인류학자가 처음 밝혔어요. 의사이기도 하고 인류학자이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언어를 담당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손상된 사람을 보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요. 해마라고 부르는 뇌 옆부분에 편도체, 약 아몬드 크기 정도 되는 작은 구조물이 있어요. 편도가 한자로 아몬드라는 뜻입니다. 아몬드 크기. 영어로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아몬드가 아미그달라거든요. 딱 그만한 크기인데요. 그게 공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미그달라 편도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손상된 사람들은요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옥시토신이라고 유주분비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한테 젖을 주는데 젖이 잘 나오게 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젖만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유대, 친근함 이런 것들을 추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런 식의 연구가 지금까지 계속 많이 됐어요. 많은 걸 밝혔죠. 하지만 왜 인간만 언어를 쓰는가? 왜 인간은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들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기도 할까? 이 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973년에 노벨상을 받은 이 니콜라스 팀버겐이라는 동물의 과학자는 그는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4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기전. 즉 어떤 신경이나 어떤 호르몬 시스템이 어떤 행동을 만드는지 연구해야 한다.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 대한, 뇌에 대한 연구의 한 90%는 이 연구입니다. 기능. 이게 어떤 이득을 주는가? 개체 발생. 이게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계통 발생. 진화 사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언어를 예를 들어보면요. 언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과 그것을 아주 기억해 주는 이제 궁상 속이라고 하는데 신경 다발 이런 기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걸 폭스피트 유전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런 식의 아마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기능,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기능이죠. 기체 발생. 막 태어난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는데 1살이 돼야 엄마 아빠를 하기 시작합니다. 2살이 되면 2단어 정도 얘기를 2단어 3단어 정도 하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발달적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화가 그 언어가 발달해 빚어져 나가는지 연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인간과 심팬지가 갈라진 지 한 500에서 700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500만 년 동안 언제 인간이 언어를 쓰기 시작했을까요? 네, 연구에 따르면은 30만 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4만 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100만 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직은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게 지나게 얘기한 기능 그리고 계통 발생 연구가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진화적 접근은요, 이 기존 연구하고는 아주 다른 차별적인 특징이 있어요. 인간한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진화했는가 안 진화했는가를 연구하고 싶어서 야크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횡보다적으로 전 세계 모든 부족들, 모든 민족들을 다 찾아가서 6가지 감정이라고 하는 기본 감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표정이 제일 두려워하는 표정인지 금방 아실 수 있죠. 서양 사람이고 만져본 적도 없지만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진화적 접근은요,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이 사회적 상황에서 관계를 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장에 들어간 이 면접 보는 사람은 약간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야 더 잘 대답하고 잘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어야 박사주 경계도 하고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인 상황에서 저처럼 지금 여러 회원님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불안한 거예요. 강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재미있어 할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무대 공포가 있어서 이런데 올라와서 강의하고 공연하는 걸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플룻 연주를 들었는데 의학 분업이 되기 전에 네, 죄송합니다. 예, 예. 마이크를 좀 아, 잘 안 들리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예술의 전당 앞에 가면 예전에 그 의학 분업 하기 옛날인데요.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국에서 베타브로커라고 하는 약을 팔았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하는 연주자는 너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니까 사람들 앞에 먹는 것들을 그 약을 먹으면 맥박이 약이 떨어지거든요. 그 약을 먹고 무대 공포증을 좀 하기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다스리기도 하고 그랬죠. 아니 연주로 이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그런 연주자들도 사람들 앞에 나가서 큰 공연장에서 연주를 하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하지만 불안하지 않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연주장에 나가서 아마 제대로 연주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고 오게 되겠죠. 네, 진화인력은요. 그래서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뼈와 화석을 다뤄서 연구하고요. 또 옛날 사람들의 DNA를 추출해서 연구하기도 합니다. 저처럼 이제 전통사회에서 수렵시집인 연구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유인원과 영장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많이 하는 건 현대인 연구입니다. 실험이나 설문,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더운 것 같아서 제가 멘트 좀 보냈어요. 다들 표정도 없고 경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불안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게 수업이 아닌가요? 네. 수업하는 학생들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듣지만 네. 그럼 한번 이제 퀴즈 하나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여기 맨 위에 있는 저 분은 누굴까요? 중물주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밑에 이제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밑에 천사들이 총 그 9단계로 나눠진다고 그러죠. 체루빈, 세라핀 이런 이제 대천사들 있죠. 날개가 6개씩 달리고 이사야서 여기 다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만나는 천사들이 엔젤인데요. 그 엔젤이 이제 국품 천사라고 그래요. 구국 천사죠. 저희가 동사무소 가면 대민 업무 흔하는 천사들 그래서 우리는 엔젤만 만나는 거예요. 위에 3급, 1급, 2급, 3급은 하나님 옆에서 보좌한다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이제 인간이 있고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리고 광물도 있고 그 밑에 사탄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동양에도 뭐 옥황성제가 있고 뭐 염라대왕이 있고 뭐 임금님은 위에 있고 백성은 안에 있고 이런 믿음이 있죠. 네, 이걸 존재의 대사를 혹은 스칼라 나투레라고 합니다. 자연의 사다리라고 하죠. 인간 사회는 물론 위도 있고 아래도 있지만 자연의 세계에서 위와 아래를 나누고 더 위에 있는 더 우월한 존재를 나누고 그렇지 않은 존재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오랜 믿음은 200년 전까지 사실 지금도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기저 믿음입니다. 아마 그런 믿음이 유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들에도요 이 위와 아래를 나눠요. 사자가 사실 뭐 사슴보다 더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뭐 백수의 왕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도 사자가 임금님처럼 가운데 딱 앉아 있으면 라이언을 주는 보면 다른 동물들이 와서 막 신하처럼 이런 거죠. 이런 오랜 믿음이 비록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한 관점일 수 있지만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 진화적 접근을 하는 것을 찰스 다윈이 진화이론을 내세울 때까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떠올리지 못했어요. 사실 진화이론은 아주 간단한 이론인데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 전까지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두 번째는 인종차별입니다. 이 잘못된 진화 이론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나치의 히틀러가 이제 했던 제3제국의 이제 나치당인데요. 그래서 뭐 백인은 높다, 뭐 흑인은 열등하다, 백인 중에서도 이 북유럽 사람 쪽, 아리안족 쪽을 우월하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열등한 인종은 결혼도 못하게 하고 추방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죠. 이런 우생하게 남긴 오랜 트라우마가 진화적인 접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생학은 사실 독일보다 미국에서 더 먼저 꽃피운 학문입니다. 당시 카네기 재단이나 록펠러 재단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요, 이 우생학자들을 양성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민자들, 미국은 이민자들로 만들어져 있는 나라인데 그 이민자들을 구분하고 쿼터제를 만들고 남유럽이나 아시아인을 돌려보내고 북유럽이나 동유럽 사람들을 더 많이 이민을 받고 이런 식의 정책을 20세기 초반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가난하고 열등하고 문맹이고 못 배운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 결핵등에 탄 우유를 줘가지고 죽여버린 적도 있습니다. 인위선택이라고 얘기는 했겠지만. 근데 재미있는 건 이제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요. 내 이웃에서 가장 낮은 사람한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기독교적인 믿음하고 너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게 잠시 싹 올라왔다가 금세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던 우생학자들의 상당수가 독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독일의 나치당의 아리안족 우월주의를 만드는 기초를 만들게 됐죠. 그 이후로 이제 우리 미국 중심의 학문을 계속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 우생학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깔려있는 진화적 접근, 특히 인간에 대한 진화적 접근에 대해서 사람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세 번째는 표준 사회과학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혹은 기존의 문화인학 등에서 접근하는 방법, 즉 인간의 마음은 빈서판, 타블라라자, 아무거나 쓸 수 있다. 거기에다가 꽃을 그리면 꽃이 되고 더러운 걸 그리면 더러운 게 된다라고 하는, 즉 우리들은 빈 상태로 태어나고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라도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 이걸 표준사회에 관한 가모델 SSSM이라고 하는데요. 그 믿음이 강력하게 있어요.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바뀔 수 있어요. 교육을 해서 달라지기도 하죠. 만약에 교육을 해서 달라질 수 없다면 교육기관이 왜 있겠습니까? 훈육을 통해서 달라질 수 없다면 부모의 가르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바꿀 수 없는 본성도 분명히 있어요. 때가 되면 사랑도 하고, 때가 되면 화도 내고, 때가 되면 늙기도 합니다. 그건 교육을 통해서 잘 바뀌지 않는 강력한 진화적 본성이에요. 이러한 이제 역사적 이유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진화적 접근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많지 않고, 물론 최근에 많아졌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다른 방식의 접근을 더 선호했던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학문간의 더 칸막이도 좀 심했기 때문에 생물학에서 주로 발달한 진화적인 접근을 인류학이나 심리학이나 무슨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화이론은요, 인간과 세상을 설명하는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명쾌한 기본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는 찰스 다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찰스 다윈과 비슷한 시기에 진화이론을 이제 제안한 인물이 알프레드 월리스입니다. 찰스 다윈은요, 에딘버러 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공부가 너무 자신과 안 맞는다고 해서 2년 정도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캠브리지를 옮겨가지고 신학대학교를 다녔거든요. 신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이 비그로 항해, 5년간의 항해를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자신의 집 다운하우스에서 혼자 연구를 해왔습니다. 금수저였어요. 아버지도 의사였고요, 할아버지도 의사였는데 그냥 의사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외가는 도자기로 이제 유명한 웨지우드 가문이요.
반면에 알프레드 월리스는 아주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영국은 이런 계급 사회예요. 지금도 영국은 왕도 있고 막 귀족도 있잖아요. 그때 더했습니다. 알프레드 월리스는 노동자 집안에 태어나서 교육을 7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교 중퇴죠. 그리고 이제 매일 이제 노동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특히 식물학을 너무 좋아해서 식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노동자 클럽에서 이제 빌려주는 책을 보고 심지어 서점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살 돈이 없으니까 서점 주인한테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돈 조금 주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밤새서 그 책을 다 손으로 베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알프레드 월리스, 뭐 저작권 위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연구를 통해서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찰스 다윈이 비구르 항해를 통해 가지고 남미를 포함해서 호주까지 쭉 탐사를 할 때 알프레드 월리스는 남미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지역을 또 탐사를 했습니다. 연구할 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알프레드 월리스는 이 돈이 많은 독재가한테 내가 가서 네가 원하는 샘플을 아마존에서 가져다 줄 테니 나한테 탐사비를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3년간의 그 탐사가 끝나고 돌아오던 길에 풍랑을 만나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빚더미 올라앉았습니다. 네. 딱 하나 원고 하나가 딱 살아남은 거예요. 젖지 않고. 그 아마존의 팜나무라고 하는 건데 그 아마존의 팜나무를 출판합니다. 그리고 그게 당시 식물학자들한테 이렇게 훌륭한 책이 이런 사람들이 막 널리 읽고 런던에 있던 큐식물원의 원장이 마침 찰스 다윈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찰스 다윈과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찰스 다윈과 월리스가 서로 각자 연구했던 연구의 내용을 1858년에 린네 학회, 런던에서 열린 린네 학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같이 연달아서. 그래서 두 명이 이제 동시에 진화 이론을 발견을 했다고 할 수 있고, 혹자는 그래서 다윈이 월리스의 연구를 훔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둘이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해서 계속 학문적 교류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월리스는 책에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제하에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찰스 다윈 혹은 이제 월리스가 진화 이론을 발표합니다. 린네 학회가 끝나고 1년 만에 찰스 다윈은 그 유명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당시 지금부터 170. 그렇죠. 그 상황인데도 초판 1300부가 하루 만에 매진이 되는 대히트를 합니다. 이 종의 기원은요, 마음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주로 신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인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Psychology will be based on a new foundation, 즉 심리학이 새로운 토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인간 정신도 점진적인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선언적인 한마디를 남겨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하지만 진화적 접근을 하는 데는 장애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체에 대한 연구도 안 돼 있었고 DNA와 같은 유전 물질이 뭔지도 몰랐던 때입니다. 왓슨과 크릭이 DNA를 발견하기 전까지 찰스 다윈은 이 유전 물질이 뭔지 몰라서 상상의 개념인 계뮬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오스트리아와 체코 사이에 있었던 그 한 수도원에 그레고리 멘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연구 방법, 완두콩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약 17,000그루의 완두콩을 이렇게 인위교배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유전 법칙 4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그레고리 멘델은 원래 본명이 요한 멘델이었는데요. 이 체코에 살고 있는 농노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장남이었는데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서 지주의 집에 가서 대신 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공부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된 거죠. 집도 가난하고. 그래서 누나가 시집 갈 때 쓰려고 했던 지참금을 멘델한테 줘가지고 이제 간신히 김나지움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하필이면 빈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불안이 너무 심해가지고 면접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가난해서 이제 공부를 못하게 된 상황이 되니까 그 수도원장이 불러서 우리 와서 여기 우리 수도원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해라. 수도사가 되면 공부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수도자에게 얻게 됩니다. 당시에 있던 수도원 중에서 일부 수도원은 특히 이 수도원이 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도원은 학문 발전을 수도원의 가장 큰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수도원이었어요. 심지어 그 수도원이 하도 학문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파문을 시키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망다니고 막.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맨델이 그렇게 학문적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수도자지만 다 학자인 그런 수도원에서 완두콩 실험을 통해서 유전 법칙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일러서 그 당시 학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착고말로 써가지고 잘 논문을 읽지도 않고 그러다가 1900년에 이 맨델 법칙이 재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생물학의 한 분야로 이 유전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빠른 발달을 하게 돼요. 한편으로는 찰스 다윈의 진화학이 발달하고 한편으로는 유전학이 발달하고 있었는데 유전학자와 진화학자가 서로의 학문을 보니 비슷한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소위 모던 신세시스, 현대적 종합이 시작됩니다. 이 두 학문을 합친 거예요. 현대 진화 생물학 혹은 예전에는 분자생물학, 유전공학이라고 부르던 그 거대한 학문 분야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의 발전에 기반해서 또 마침 DNA가 발견된 그런 생물학적 실체가 있는 유전 물질에 대한 발견에 기반해서 인간 마음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협력하는 이유에 대한 포괄적 학도 이론, 이타적 행동에 대한, 즉 우리는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의 협력을 하도록 진화했다는 윌리엄 해밀턴의 이론이 나오게 되고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 이건 호혜적 이타주의라고 하는데요. 호혜성의 기반은 이타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학문으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론들이 점점 등장하면서 발달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과 이제 뒤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얘기에 기초가 되는 얘기들을 보통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한 학기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회원님들은 경험도 많으시고 똑똑하셨어요. 20분 만에 끝냈습니다. 네, 이제 여행기 비둘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행 비둘기라고 들어보신 분? 패신저 피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군요. 이름만 들어봐도 여행 비둘기, 뭔가 여행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북미 대륙을 지배했었던 비둘기의 한 종인데요. 너무너무 이 비둘기가 숫자가 많아가지고 수천만 마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한번 쫙 날아가기 시작하면 낮인데도 막 깜깜해지고 이 비둘기를 당시에 이제 서부 개척을 하던 미국인들이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그냥 하늘에다가 두고 그냥 산탄총을 쏘면 후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 그물로도 잡았대요. 하늘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휘두르면 새가 억장 잡혀서 그걸 먹었는데 가슴살이 맛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혹시 미국에 가시면 이 여행 비둘기 요리를 드시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멸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행 비둘기가 멸종한 이유에 대해서 인간이 남획해서 멸종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남획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상합니다. 그 넓은 미국에서 수천만 마리에서 수억 마리에 달했을 걸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았던 여행 비둘기가 잡아먹었다고 해서 다 멸종을 해? 좀 이상한 일 아닌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고 있었던, 아마 이렇게 하늘을 꽉 메우고 상상한데요. 여행 비둘기는 이 중에 한 마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치 70억 명으로 불어나가지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살고 있는 인간, 우리들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봤죠. 하지만 수십 년 만에 멸종해 버렸습니다. 1914년에 동물원에 있던 암컷 비둘기 한 마리가 죽으면서 이 종의 마지막 개체가 사망합니다. 그 전에 학자들이요, 이거를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전 미국에서 이 여행 비둘기를 혹시 집에서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산과 들로 가서 여행 비둘기가 한두 마리라도 남아있으면 만나게 해가지고 교배를 시키려고 막 했어요. 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박제로 남아있어요. 박제로
이제 저런 새는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네, 연구를 했어요. 이미 죽은 여행비둘기의 이런 박제 같은 걸 찾아서 거의 DNA를 꺼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자연 선택, 즉 진화적 과정을 통해서 이 여행비둘기가 빠른 속도로 적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빠른 속도로 적응을 하는 바람에 해로운 돌연변이가 전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즉 여행비둘기 수십억 마리까지가 하나의 거의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도록 진화한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딱 바뀌니까 그 어떤 애도 거기에 적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르원틴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뭐 이론적인 건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많다고 종 안정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50억 마리라는 얘기도 있는데 50억 마리가 번성했다고 해서 야 이제 여행비둘기가 멸종할 일은 없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여행비둘기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인류학자지 조류학자가 아닌데 네, 인간도 그렇습니다. 네,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약 81만 년쯤, 90만 년쯤 전에 우리 조상의 개체 수가요, 즉 인구가 1280명까지 가는 적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다 합쳐서 1000명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그게 무려 11만 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도 노아의 가족들이만 남은 것 같은 거죠. 멸종 직전까지 간 거예요.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구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 이전까지 다양한 종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류가 쭉 진화하다가 이 병목을 한번 거치고 나서 지금처럼 다시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70억, 80억 명이 됐잖아요. 이 70억, 80억 명도 불과 100여 년 전에는 15억 명밖에 안 됐어요. 20세기 초반에도 많이 늘어난 거죠. 즉 인간이 지금처럼 거대한 문명을 만들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뭐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간다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문명은 고작 수천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11,700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시작되면서 인류가 조금씩 거대한 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5,000년이 지났지만 인구는 불과 100만 명이 늘었어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더스 쪽에서 점점 더 그 도시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면서 지금과 같은 문명을 만들었지만 이건 마치 여행비둘기의 멸종 직전에 있었던 그 수십억 마리의 여행비둘기의 마지막 피라미드를 오버랩되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형질들 중에서 일부는요 진화 이론에 따른 적응적 결과입니다. 언어, 두발 걷기 뭐 이런 것들이죠. 단맛을 좋아한다든지 모성 본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존하고 번식하는데 아주 유리한 형질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어댑테이션이 아니라 엑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만든 말이에요. 어댑테이션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많이 없어가지고 스티븐 제이블즈라고 하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학자가 어드는 안쪽이라 뜻이니까 엑사는 바깥이라는 뜻이고 신조어를 만든 거예요. 즉 적응이 아닌데 환경이 변해서 어쩌다 보니까 적응처럼 돼버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가 가지고 있는 깃털은요 원래 체온 보호를 위해서 진화했는데 지금은 비행을 할 때 쓰입니다. 귀에 있는 뼈 중에 일부가 턱이 됐어요. 입술은요 젖을 빨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빨간 입술이 생겼는데 언어를 발음할 때도 쓰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거는요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과거엔 적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적응이 아닌 형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양가가 있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죠. 그런데 그걸 많이 먹으면 당뇨병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깁니다. 불안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아주 유리한 형질이지만 과도해지면 불안정이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위축은 즉 우울증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슬프고 속상하면 집안은 틀어박히지 않습니까? 이게 심해지면 우울장애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겨울이 돼서 에너지를 보호해야 되는 계절에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봄에는 우울증과 반대인 조증 환자가 늘어납니다. 즉 과거에는 분명히 이게 적응적인 형질이었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적응적이지 않은 병리적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진화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살던 환경은요 100에서 150명 정도 되는 작은 사회, 가끔 포식하고 신체 활동은 많아요. 매일 15km 이상을 이동을 합니다. 밤에는 깜깜한 밤을 그냥 즐겼어야 돼요. 얼굴을 늘 알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니까 사회적 불안이 없어요. 저는 여기 수십 명의 여기 회원님들을 다 처음 보는 분들입니다. 아마 원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 못 보냈을 거예요. 언제 봐도 저 사람이 나를 해칠지도 모르는데 예전에는 갈등이 있으면 이동으로 이소를 하고 또 감염병도 적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환경은 이젠 아닙니다. 서울과 인천 도시군에 2천만 명이 삽니다. 이러한 도시가 전 세계에 수십 개가 나와요. 24시간 우리는 전화만 하면은 음식을 배달해 줍니다.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앉아서 합니다. 밤에도 항상 불을 밝혀놓습니다. SNS, 페이스북 하면 5,000명까지 소위 친구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떠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마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과거에 적응이었던 어떤 형질 중의 일부를 부적응으로, 가성병리로 만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이 불을 이제 밤에 피면 전등을 피면 우리가 밤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에디슨이 그래서 인류의 밤을 밝혔다 이러지만 에디슨이야말로 수면장애를 만든 아주 원흉입니다. 인공조명이 우리 주기를, 일주기를 막 교란시켰어요. 너무 그게 사람들의 수면장애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 수면장애 잠을 잘 못 자면 막 만명의 근원이거든요. 이 현대인들은요 늘 수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늘 틈만 나면 잠깐이라도 졸고 싶어 하죠. 매일 15km를 이동하던 우리 조상들은 이제 하루에 잘해야 3,000보, 4,000보를 걷습니다. 완보 걷기 운동이라고 하지만 그래봐야 얼마 안 돼요. 뭐 음식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사회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불일치가 커진 겁니다. 50억의 번성이 종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던 여행비들기의 교훈, 유전적 동질성은 사실 취약성입니다. 우리는 다양해야 합니다. 1280명의 병목을 통과했던 우리의 유전자의 동일성, 이것은 온 전 인류가 하나의 이 작은 집단에서 시작된, 즉 우리는 거의 똑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80억 시대 우리의 몸에 있는 이 사바나에서의 환경이 유전자에 박혀있고 그것이 급변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 불일치한 병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엑사테이션, 즉 굴절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즉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나중에 뜻밖의 다른 기능으로 쓰일 수 있게 된 작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머리에 지금 다 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없으신 분은 대부분 다 있으시죠? 이 뇌가 몇 킬로그램일까요? 1.4kg, 즉 아마 몸무게의 약 2% 정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끝나고 만찬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식사의 몇 퍼센트를 머리가, 즉 뇌가 쓸까요? 2%의 체중이 2%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2%의 칼로리만 뇌가 써야 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뇌는요, 괘씸하게도 20%를 먹습니다. 즉 5숟가락 밥을 드시면요, 한 숟가락은 뇌가 먹습니다. 뇌는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요, 불필요하게 뇌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뇌를 크게 만들면 굶어 죽기 딱 좋아요. 그 뇌가 쓴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AI 혁명이라서 이 전력난이 심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보 처리를 하는 시스템은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인간의 뇌도 예외가 아니에요. 막 태어난 신생아는요, 뇌가요 먹는 칼로리의 60%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태어난 아이한테 이제 엄마가 젖주고 우유 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먹여야 돼요, 막 태어난 아이는. 그게 몸이 토실토실해지는 게 아니라 뇌를 발달하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5번 빨면 그 중에 3번은 다 뇌가 먹어요. 뇌는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너무 커요. 도대체 그래서 인간의 뇌가 왜 이렇게 커졌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팬지는 뇌가 인간의 뇌에 비해서 4분의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뇌가 왜 이렇게 커졌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사회적 뇌가설, 기술적 뇌가설, 생태적 뇌가설, 문화적 뇌가설 다양한 가설들이 있어요. 사회가 커지니까 뇌가 커졌다. 기술 석기를 만들고 불을 쓰고 하면서 뇌가 커졌다. 먹는 음식이 잡식성으로 바꾸게 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뇌가 커졌다. 뇌가 커지면서 정보를 전달하고 이 정보 전달하는 게 문화로 만들어지고 문화가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서 큰 뇌가 유해졌다.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들은 아마 전체적인 진실의 일부를 다 담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사회적 지능 가설을 좀 얘기해보면요. 이미 50년 전에 사회적 지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영장류의 지능은 도구 사용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화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그 전만 해도요. 여기 계신 회원님들 나이 지긋하신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옛날 책 보면 뭐 구석기, 신석기, 중석기, 아줄리안 석기 뭐 이런 석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역사책에. 즉 석기의 정교함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발달했다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한 이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석기를 만드는 것도 물론 똑똑해야 되지만 우리들은 여기서 내가 인사를 해야 되나? 편하게 말을 해야 되나? 강의를 하는데 이 자켓을 벗어도 얘기가 되나? 괜찮을까? 양해를 받고 벗을까? 뭐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강사님 마이크를 이거 갖다 대세요라고 말을 할까? 말까? 이런 식의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이거를 뇌가 처리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 고민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장들은 점점점 발달을 해가지고요. 이른바 마키아벨리적 지능으로 이라는 개념을 발달하게 됩니다. 즉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존재다. 속인다. 속이려면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진짜 진실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내가 나도 믿고 있지 않은 어떤 사실을 상대방이 믿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뇌가 이제 2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 대한 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에 대한 뇌. 이게 점점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기도 더 잘 치고 혹은 더 공감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죠. 로빈 던바라는 인류학자가요. 던바의 숫자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을 했어요. 영장류 38종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제가 만든 그래프인데요.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피지 비율, 즉 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 처리하는 부분과 사회 집단의 크기, 또 이제 역사적 진화사적으로 인류의 숫자가 커진 그 시기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이렇게 이제 상관 분석을 해서 결국 인간의 뇌는 인간의 집단의 수가 108명이 넘는 순간 인간이 언어를 만들고 그러면서 사회적 뇌가 발달하게 됐고 그때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집단의 평균 숫자가 중위 값이 108명이다. 그래서 이제 108명인데 한 30명에서 한 300명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값을 다 적어가지고 150명. 그래서 이른바 이제 이게 던바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어요. 인간이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친구의 숫자가 150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인싸 외향적인 사람은요 한 200~300명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좀 내성적인 사람은 수십 명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업사원이라도 야 나는 친구가 4,000명이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식을 할 때도 이렇게 거기까지 직접 와가지고 오고 싶어서 와서 축하해주는 사람들은 150명 남짓입니다. 던바의 숫자가 아주 핵심적인 숫자다라고 알려지게 된 연구가 바로 여기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석기시대 부족의 평균 크기, 로마 군단의 기본 전투 단위, 중세 영국의 마을의 평균 인구,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면 카드를 주고 받거든요. 카드를 평균 주고받는 사람의 숫자, 이게 150명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이제 100명 넘는 침팬지는 보통 30마리 정도가 한 집단이거든요. 그거보다 커지면 집단이 나뉘어지게 돼요. 근데 인간은 이제 150명까지 커졌으니 그 사이에서 서로 간에 사회적 교류를 하게 됩니다. 사회적 교류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면서 더 큰 집단이 가능해 졌어요. 그러면서 뜻밖에도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고차원적인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간을 제외한 어떤 동물들은요, 자신이 믿지 않는 사실을 상대방이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즉 거짓말을 못합니다. 혹시 거짓말하는 동물 보셨어요? 없어요. 개가 가끔 거짓말하거든요. 우리나라 가정보다 오래 살아가지고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내가 뭐라고 알고 있다고 그가 생각하게 만들지만 사실 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세익스피어의 그 오셀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아마 아시죠? 네, 거기서 보면 그 이제 이아고라고 하는 녀석이 오셀로가 자신의 아내인 이제 데스데모나가 바람을 핀다라고 믿게 만들어서 아내를 죽이게 하고, 그래서 파멸에 이끌게 이제 음모를 꾸미는 얘기가 오셀로가 아닙니까? 이제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 소설 그 연극을 그 작품 섹스피어 작품을 보고 감동할 수 있는 건 보죠. 관객은요, 이 연극을 보면서 이아고가 이런 의도를 하고 있다. 즉 오셀로가 어떤 사실을 믿도록 만든다. 데스데모나가 카시오를 사랑하고 있다고 오셀로가 믿도록 이아고가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객이 믿도록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쓴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걸 5차 지향성, 셰익스피어까지 합치면 6차 지향성이에요. 심지어 사람 중에서도 이 6차 지향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이러한 메타인지 능력이 문학과 종교 그리고 인간의 그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에 기반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남성분도 계시고 여성분도 계신데요. 재미있는 건 남녀 비교 연구를 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네가 믿게 만들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네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오해와 오해가 겹쳐가지고 막 특히 이제 연인 관계에서 그러면 제 와이프는 그걸 보면서 그냥 너무 재밌게 잘 보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얘를 미워하고 얘가 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와이프가 설명해줘야 돼요. 얘가 얘를 좋아하는데 얘는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얘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얘가 몰라서 얘한테 알려주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이런 방식으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서로를 서로를 이렇게 털고르기를 해줍니다. 침팬지도 서로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털고르기를 해줘요. 근데 인간은요, 언어로 털고르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은요, 털고르기와 달리 1대 다의 관계가 가능합니다. 아마 수렴채집사회 조사들은요, 평균 4명과 대화를 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우리는 4명이 대화하는 환경에서 가장 가까워져요. 흥미롭게도 식당에 가도 커피숍에 가도 대개 4명이 앉는 테이블입니다. 8명이 앉게 되면은 좀 나뉘어요. 이쪽 테이블 저쪽 테이블 대화가 나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대부분은 수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은요, 뭐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를 막 설명하고 이런 강의가 아니라 그냥 잡담이에요. 그 잡담의 내용들은요, 무엇이냐면 누가 누구랑 사귄대, 누가 누구랑 헤어졌대, 저 녀석하고는 약속하면 안 돼, 제가 배신한 녀석이야, 뭐 이런 식의 공부들 있잖아요. 그 아십이죠, 아십. 이것들이 대부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고상한 얘기 막 성경 말씀을 늘 뭐 맨날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도 딱 만나서 보면 가십하시더라고요. 새로운 부목사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지 성경 말씀은 얘기 안 하시죠. 이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본성이에요. 우리 그렇게 진화했어요. 그런데 수렴채집사회를 보니까 조금 다른 상황이 생겨요. 다른 맥락으로 이 언어를 쓰는 거를 이제 언어 인력자들이 발견했어요. 즉 불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할 때 언어의 내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불을 처음으로 쓰게 된 게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의 야코프 동굴에서 발견된 부싯돌을 근거로 해서 79만 년 전에는 언어를 썼을 걸로 추정하거든요. 근데 그때 불을 썼을 때, 불을 처음 썼을 걸로 보이는데 이 처음으로 불을 썼을 때는 인간이 아주 원시적인 석기를 쓰던 때, 심지어 옷도 못 만들어 입었던 시기입니다. 즉 인간은 불을 아주 이른 시기에 발명했어요.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을 좋아합니다. 캠핑을 가셔가지고 이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으면요, 사람들이 슬금슬금 그 주변에 모입니다. 맥주 한 캔 들고서 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모닥불 옆에서는 가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닥불 옆에서 우리들은 상상력,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낮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가 진화하진 않았겠지만 언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미래와 과거를 상상할 수 있게 되면서 불 앞에서 인간은 새로운 굴절 적응을 하게 된 겁니다. 전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불을 사용하게 되고 불을 사용하면서 음식도 구워 먹고 음식을 구우면서 그 어른거리는 불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뇌가 사회적 뇌와 그리고 문화적 뇌로 발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불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더 영양가 있게 만들어주고요,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더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들은 조리를 통해 가지고요 위장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날 것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요, 배탈이 나는 이유는 인간의 위장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현저하게 짧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대장은요 1.5m밖에는 안 돼요. 다 합쳐봐요. 그런데 초식동물은 되게 8m가 넘어갑니다. 즉 인간의 변은요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들을 내보내요. 특히 날 것을 먹으면 거의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밖으로 나갑니다. 인간의 변이 영양가가 있어서 다른 동물이 좋아하는 이유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리를 하면서 인간의 위장의 부담이 확 줄게 되고, 그러니까 위장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자원의 상당수를 뇌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즉 위장의 손해를 대가로 뇌가 커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커진 뇌를 통해서 불을 사용하고 불을 사용해서 위장의 부족한 소화력을 보존하게 된 겁니다. 조리도 하고 요리도 하는 거죠. 인간은 요리를 참 좋아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리처드 랭엄이라고 하는 그 인류학자가 바로 요리 가설이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불, 요리, 그리고 불 앞에서 나누어지는 인간의 창조적인 대화들. 앞서 보셨겠지만 그 이제 이 미케아족은요 저렇게 사막에서 줄기에, 저는 제가 볼 때 다 똑같이 보이는데 그 줄기의 특징을 보고 바브나 말루라고 하는 걸 꺼내서 이렇게 이제 먹어요. 주식이에요, 주식. 바브는 물기가 많은 그런 배처럼 물이 많은데요 달진 않아요. 이제 그런 음식이고, 알루는 고구마인데 맛없는 고구마 같은 그런 전에 가서 다 먹어봤거든요. 여기는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로 몸을 씻는 게 이제 하는 말이지만 물로 자신의 몸을 씻는 게 태어날 때 딱 한 번만 씻는데요. 막 태어난 아기한테는 물로 몸을 씻겨주는데 그 애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물이 많은 저 뿌리식물을 먹고 이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불로 이걸 구워 먹고요. 구워 먹는 곳에서 부족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기술적 면에서는요, 인간의 석기가 올드한 석기, 즉 원시적인 깨트려서 그 날 쪽을 사용하는 그런 석기에서 이 아슐리안 석기, 즉 뾰족하게 주먹도끼, 즉 저렇게 아치형으로 생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아슐리안 석기, 좌우대칭으로 이루고 있는 모양의 석기로 진화하면서 인간이 발달했다고 추정합니다. 아슐리안 석기가 호모 에렉투스가 처음 사용을 했던 석기로 추정하고 있는 약 170만 년 전에 히트를 쳐가지고 거의 100만 년 넘게 인류 사회에서 가장 널리 쓰였던 석기예요. 네, 예전에는 어떤 서구 인류학자가 아슐리안 석기가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견이 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근 30-40만 년 전까지도 올드화 섞임을 발견이 돼서 그래서 그 사이에 메비우스 라인이라는 걸 그리고요. 이쪽과 이쪽의 기술적인 혁신 속도가 달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오랜 믿음이 깨진 게 바로 연천의 전곡리에 가면은 거기에서 아슐리아 섞임을 발견이 됐습니다. 한국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아슐리아 섞임을 발견한 것이었죠. 뭐 아까도 잡담으로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도구 제작도 역시 언어, 뇌, 요리, 불과 함께 공진화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운 도구를 만들 수 있게 진화했습니다. 마이클 토마셀로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누적 문화 진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구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이제 그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에서 이 레칫이라는 게 있어요. 이 레칫은 이렇게는 돌아가지만 반대로는 돌아갈 수 없는 톱니를 말하거든요. 종종 우리가 많이 쓰죠. 따닥따닥 이쪽으로 가지만 이쪽으로 못 돌아가게. 인간이 바로 언어와 문화, 불, 도구, 뇌 뭐 이런 것들의 공진화를 통해서 그 이전의 혁신을 그 다음 시대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계속 보존하면서 후퇴를 방지하는 인간의 레칫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문화적인 혁신을 하더라고요. 침팬지도 그 흰개미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돌 가지고 이렇게 갱과를 깨먹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 다음 세대에서 다시 발명이 돼요. 매 세대마다 새로운 혁신이 계속 발명돼야 됩니다. 인간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듯이 학생들이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이뤄낸 학문적 발전 위에서 또 새로운 학문을 거기에 더해가듯이 이 레친 효과를 통해서 쌓아왔던 것들을 더 쌓아갈 수 있는, 즉 문화적 뇌가설이죠. 문화, 즉 교육과 모방과 언어를 통해서 계속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뇌가 진화해 가게 됩니다. 네, 정리하면 두발 걷기가 손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우리들은 이동이 효율성이 있게 됐고 도구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구의 발달은 부싯돌도 만들게 됐고요. 부싯돌은 불을 쓰게 만들고 불을 쓰게 만들어서 요리를 하고 뇌는 커질 수 있었고 에너지의 할당이 독특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와중에 사회적 집단이 커지고 언어를 통해서 서로 부르밈을 하고 그러면서 언어가 진화하고 사회가 발달하게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이 모든 것이 동진하며 교육과 학습, 모방을 통해서 문화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600cc였던 호모 하빌리스의 뇌는 900cc, 1200cc, 호모사피 1350cc 중간값이고요. 한 1100부터 크게는 1700cc까지 이 인간의 지금 현생 인류의 뇌의 크기가 좀 달라요. 이렇게 뇌가 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3만 년 동안요, 뇌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동물과 구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효과에 의해서 인간이 거대한 인간 문명을 만들 수 있게 됐던 초석이 됐던 뇌와 인간의 마음의 진화가 3만 년 전, 짧게는 10,000년 전부터 뭔가 다른 일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일부 인류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얘는 늑대예요. 그리고 얘는 저 개죠. 늑대랑 개는 같은 종이에요. 서로 교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시베리안 허스키나 이런 애들은 이제 늑대랑 서로 교배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늑대개라고 하는데 사실은 종이 같습니다. 아종이에요. 그런데 개하고 늑대하고 차이가 뭘까요? 늑대는요, 귀가 쫑긋하고요, 개는 귀가 펄럭거려요. 늑대는 털색의 균이라고요, 개는요 알록달록합니다. 늑대는요 사납고, 다 아시겠지만 개는 양순합니다. 늑대는 무섭게 생겼고요, 개는 정답게 생겼습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네안데르탈린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에 비해서 우리들은 점점 더 귀여워지고 있고 알록달록해지고 있고 다정해지고 양순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셀프 도메스티케이션, 자기가 축하이동이라고 합니다. 약 3만 년을 정점으로 뇌의 크기가 평균 150cc가 감소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전히 논란이 있어요.
과거 인류의 크기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연구 방법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커진 내가 인간을 영리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작아졌다면 인간이 멍청해지고 있는 걸까? 어떻게 된 걸까? 실제로 저 늑대 두개골과 개 두개골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의 두개골을 비교한 겁니다. 머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개골의 두께도 얇아지고 있고 턱은 앞으로 나오고 있고 얼굴의 중앙 부분은 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얼굴 모양의 변화는요, 남성과 여성의 얼굴 모양의 차이하고 비슷해요. 즉 쉽게 말하면 인간의 얼굴은 점점 여성화되고 있습니다. 여성은 더 여성화되고 있고요. 남성도 여성의 얼굴과 비슷한 방식으로 얼굴 모양이 바뀌고 있어요. 공격성이 약간 줄어들고 두개골도 작아지고 치아도 작아지고요. 귀는 처지고 색소 몸의 여러 가지 알록달록해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요. 개, 돼지, 소, 말, 토끼, 고양이 등 다양한 가축들에서 공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인간한테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갈 텐데요. 뭐 유전자나 이제 유전자 발현량 실험 그리고 이제 메틸레이션 어느 정도 됐나, 뭐 암면 돌출도에 대한 유학자들의 조사 이런 것들을 다 해보면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하나의 결론을 가르칩니다. 인간은 과거에 비해서 점점 야생성을 잃고 가축화되고 있어요. 근데 가축은 인간이 일부러 길들인 거거든요. 가축이 다 나오면은 집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양순환 애를 선택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가축이 점점 가축화된 거죠. 원래 야생동물. 인간의 주인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축화시켰다. 이게 전부 가축화의 겁니다. 가축이라는 개념 어감이 그래서 좋지는 않지만 이 가축화는 우리들을 더 친화적으로, 더 따뜻하게, 더 다정하게 만들어준 공신인지도 몰라요. 드미트리 벨라예프라고 하는 소련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소련은 당시에 과학자들의 운명이 과학적인 연구의 성과가 아니라 당에 대한 충성심에 따라 결정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드미트리 벨라예프의 형이 어느 날 시베리아로 갔는데 그리고는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런 일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드미트리 벨라예프는 야 이러다가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먼저 손을 듭니다. 제가 우리 이제 소비에트의 영광을 위해서 은여울을 개량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모피를 만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래 되게 생물학자였는데 그런 연구에 관심 없었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비밀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여울을 개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여울을 키우면 여우는 되게 사납거든요. 근데 그 사나운 여우 중에서 가장 양순한 애를 고릅니다. 수천 마리의 이제 여우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걔네들끼리 교배를 시켜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또 수많은 여우 중에서 가장 착한 애 골라요. 교배를 시켜요. 이걸 수십 세대를 했어요. 몰래. 그랬더니 6세대 만에 여우가 인간의 손을 핥고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고 15세대가 지나자 여우가 사실상 개가 됐습니다. 여우 입장에서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처럼 인간을 졸졸 따라다니고 심지어 짖기도 했습니다. 이 야생동물들은 짖지 않아요. 그냥 울음소리는 있는데 왈왈 이러면서 짖지는 않거든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이 연구가 아주 유명한 바로 은여우 실험입니다. 네, 생물학자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뭐가 이유인지를 좀 찾아보다 보니 이 뉴럴 크레스트 셀이라고 하는 특정 세포가 있는데 이게 인간의 행동에도 관여하고 불안에도 관여하고 그리고 피부색에도 관여하고 얼굴 모양에도 관여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특정한 유전자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포였던 거예요. 이 세포의 변화가 이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논란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현대 인간과 침팬지를 비교해 보니 정말 침팬지 가축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얼굴은 점점 평평해지고 둥글둥글해지고 이마는 돌출되지 않고 좀 여성화되고 송곳니는 작아지고 턱도 작아지고 그리고 공격성이 줄어들었어요. 막 화내지 않고 집단 생활을 하고 협력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
네. 그렇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는 거니까 인간이 가축화돼가지고 더 양순해졌다면 좋은 일일 것 같죠. 문제는 이겁니다. 주인한테 양순한 개가요. 도둑은 막 잡아서 물어뜯고 낯선 사람이 오면 왈패짓고 그러잖아요. 가축의 양순함은 주인에 대한 양순함이에요. 이걸 반응성 목격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더 높은 공격성을 보입니다. 늑대는 자기가 먹을 게 아니면 낯선 그 개체가 온다고 해서 싸우지 않아요. 자기가 먹거나 먹힐 게 아니면. 물론 먹을 땐 싸우죠. 그런데 개는요, 자기한테 위협을 가지고 자신이 먹잇감을 생각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이 오면 막 짖고 소리 지르고 가서 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를 사냥개로도 키우고 집 도둑을 지키고 군견으로 경찰견으로 쓸 수 있는 이유거든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당장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도, 내가 그 사람한테 뭐 평소에 원한이 있었던 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명령이 떨어지면요, 전쟁도 벌이고 싸움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즉 나의 상권의 명령에 양순하게 복종하면서 타인한테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독특한 형질이 바로 자기가 주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응적인 건 아니고 병리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인간한테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옥시토신이 나오면 사랑과 유대와 애착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인간한테 옥시토신이 올라가니 그 옥시토신의 효과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자식, 애인, 부모한테만 가는 거였고, 옥시토신이 높아지면 내가 모르는 사람, 외부 집단, 얼굴 모양이 다르거나 언어가 다른 타 집단에 대해서는 공격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요, 조금은 더 다정한 면이 있거든요. 저는 심리학으로 심리 실험을 해보면 프로파일이 그래요. 그런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타 집단에 대해서 배척을 할 때가 가장 높은 그 지수를 보일 때가 바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코로나 때 뭐 중국인을 막 미워하고 막 또 동양인을 막 미워하고 서로 막 그런 식으로 가라 말하면서 집단 간의 싸움이 커졌던 적이 있어요. 편견이 높아졌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감염병이 유행하면 이제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고 저희 연구실에서 그것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외부에서 어떤 이 외집단이, 즉 이민자를 추방해야 된다는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설문조사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손을 들었던 사람이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적응적인 거죠.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한편으로는 사랑의 호르몬이고 한편은 편견의 호르몬입니다. 반응성 공격성과 계획성적 공격성의 이중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과거에 비해서 더 양순해졌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싸우거나 막 공격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거 많이 줄어들었어요. 수렵체질세면은 아직도 좀 있지만 문명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저한테 주먹을 날리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제가 안 합니다. 그러나 계획적 공격성, 돌격 앞으로 하면 다 돌격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저 경쟁사를 물리칩시다 라고 하면 그 착한 직원들이 그걸 위해서 막 협작도 꾸미고 불공정 행위도 하고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부드러운 얼굴, 줄어든 두개골, 길들여진 존재, 양순해졌지만 한편으로 더 잔인해진 역설적인 종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들은 불안이 바로 이러한 역설적 공격성, 즉 자기가 축화된 상황에서 벌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고립은요, 그렇게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시작되는 나의 행동적인 보상 반응이 돼요. 얼마나 이게 나쁜지 담배 15개비를 피는 거하고 건강적인 위험이 비슷해요. 즉 여러분들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정도 피신다면요, 내가 담배를 피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혼자 집에서 틀어박혀서 우울하게 지내는 게 유리할까 이렇게 따져보시면 담배 펴서 극복하실 수 있으면 담배 피시는 게 나아요. 반 갑 정도까지.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담배 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불안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고립과 걱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건강상의 위험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다양한 기전들이 밝혀졌어요. 즉 외로움은 그냥 외롭다고 하는 마음 상태에 대한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 인간은 다 외로운 거지 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의 문제예요. 그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무슨 외로움 장관도 만들고 막 하거든요. 이 불안과 두려움은요, 이제 진화심리학자였던 그 다니엘 네트라고 헤이즐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오류 관리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산에 갔는데 산 숲을 뒤에서 뭔가 부시럭거리는 게 이제 부시럭부시럭 하는 거예요. 그게 사자일 수도 있지만 그냥 바람 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자면은 높은 확률로 팔아나가 사라지겠죠. 근데 바람 불어서 그런 거라면은 아무 위험이 없을 겁니다. 그 가능성과 위험성을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 100번에 한 번의 가능성으로 사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열심히 도망치는 게 생존에 유리해지게 됩니다. 너무 위험한 환경에 대해서는 과민한 대응이, 과민한 두려움이 생존을 유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뭐 부실거리는 거 보고 바람이야, 저건 99%는 바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지만 사자한테 물릴 가능성이 한 100일 정도 지나면 이제 결국 사자한테 파란알을 잃는 거예요. 이걸 EMT, 오류관리론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수학적인 원리로 사람들은 실제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두렵고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도록 진화했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존재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과도하게 불안해합니다. 레놀프 네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진화학자는 바로 이걸 연기 경보기, 화재 경보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화재 경보기가 있을 텐데요. 화재 경보기는요, 100% 불이 났을 때만 화재 경보기를 올리게 되면 잘못 만들어진 경보기예요. 그냥 담배 연기든 뭐든 그냥 약간만 불이 났을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일단 삐비비비 울려야 됩니다. 와서 보고 아니면 끄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이 났는데 안 켜지게 되면 화재 경보기가 필요가 없는 거죠. 현대인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도 바로 이런 화재 경보기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화재 경보기를 켜는 무해한 연기가 현대 사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가득합니다. 우리들은요, 수백 년 전의 과거의 조상의 과거사도 걱정하고, 미래도 걱정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두려워하고, 머릿속에 각각 가상세계 속에 온갖 걱정의 레퍼토리를 만듭니다. 아마 불 옆에서, 모닥불 옆에서 부족의 과거사를, 그리고 앞으로의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수렴체질 사회의 조상들한테는 이렇게 과거와 미래, 그리고 지금 있는 곳과 저 먼 산 너머에 있는 곳을 투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머릿속에 이 타임 트래블, 시간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집단의 생존을 돕는데 크게 유리한 형질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늘 머릿속에서 그러한 각종 시나리오로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 현재와 과거, 미래에 대한 생각은 대개 99% 이상 이미 지나가 버린 일, 절대 오지 않을 미래, 그리고 벌어지지 않을 현재의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우리들은 거기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범불안 장애라는 게 있어요. Generalized Anxiety Disorder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에게 크게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범불안 장애는요, 40세 이상 남성한테 제일 많아요. 아이를 키우고 결혼을 하고 책임져야 될 가장이 돼버린 그 40세 남성들이 5만 가지 불안에 시달려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종일 멈추지 않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회 불안장애는요, 젊은 20대 남성 여성한테 흔합니다. 이게 심하면은 소위 히키코모리가 돼요. 집안에 은둔하고 이렇게 살게 되죠. 타인의 평가, 발표, 면접 이럴 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돼서 견디지 못합니다. 수렴체집 사회에서는요,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수세대 동안, 수십 세대 동안 살았거든요. 사회 불안장애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마을에 부족이 100명인데
다 일가 친척입니다. 멀어봐야 막 6천이에요. 뭐고 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불어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매일 수백 명을 지하철에서 만납니다. 낯선 시선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현대인은 감당 불가능한 과거. 견딜 수 없어요.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가 점점점 불어나고 있거든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대학생이나 이런 데는 햄버거집을 먹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키오스크를 그냥 가서 햄버거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다 평가받는 상태라고 여기기 때문에 수업을 해도 줌 수업을 선호하고 뭘 해도 인터넷으로 혹은 키오스크로 이런 걸로 하는 걸 좋아하고 전화도 못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정신과 의사인데 20대인데 전화를 못 받아요. 카톡으로 해야지 편안해하고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연습을 하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시대는 변했고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우울장애도 강박장애도 다 이런 식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은요 24시간 365일 그리고 자신이 직장에 다니는 그 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퍼포먼스를 확인해줘야 되는 환경에 살아갑니다. 수렵채집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슴을 잡아오면요 그 사슴을 다 먹을 때까지는 일을 안 했어요. 편하게 있었습니다. 쌓아놓지도 않았어요. 먹을 게 없어지면 먹을 게 있는 곳을 이주를 했지 먹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미리 해서 땅속에다가 해놓자 이러지 않았어요. 어차피 금방 또 상하니까 필요도 없었고요. 근데 현대인들은 아닙니다. 계속 높은 식의 퍼포먼스를 끝없이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나보내는 겁니다. 쉴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그나마 방학이라도 있죠. 직장인은 방학도 없습니다. 강박장애는요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인데요. 흥미롭게도 수렵채집 사회, 즉 이케아족은요 별로 강박적이지 않습니다. 수렵채집 사회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감염병이 드물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좁은 곳에 복닥복닥 모여 사는 문명사회가 되면서 감염병이 창궐하게 됐고요.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우리들은 위생강박, 즉 손을 씻어야 된다. 사람들과 멀리 해야 된다. 더럽고 오염되고 못생기고 언어가 다르고 지저분하고 이런 사람들을 추방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의 위생강박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아마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데 유리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통, 고립당했을 때 느끼는 그러한 고통은요 실제로 고통입니다. 이 fMRI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보그 실험을 했거든요. 사람들을 이제 MRI 찍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통 같은 데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거기다 모니터를 하나 켜놓고요. 게임을 하게 만든 거예요. 캐치볼 게임을 하는데 처음에는 서로 공을 주고받고 하는 간단한 게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 게임 모니터 화면 속에서 얘랑 얘만 서로 공 계속 주고받고 나를 왕따를 시켜요. 그 약간 왕따를 당하면 속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빼놓고서 따로 얘기하는 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환경을 딱 만든 다음에 뇌에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봤더니 이 ACC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ACC가 바로 여러분들이 무척에 발을 딱 찧었을 때 하는 그 아픈 거 있죠. 그 고통.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칼에 찔렸을 때, 몽둥이에 맞았을 때 아프잖아요. 그 아프다는 그 느낌. 아프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을 느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활성화됩니다. 즉, 우리들은 왕따를 당했을 때, 고립이 됐을 때, 혼자 있을 때 실제로 뇌는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또 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플 때, 진짜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고립해서 나를 보호해주면 고통이 덜해질까? 그래서 전기 자극을 주는 실험을 한 다음에 아내가 남편의 손을 이렇게 잡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남자의 손을 잡는 순간 전기 충격을 받겠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뇌 속에서 활성화되는 고통과 관련되어 있는 뇌 부분이 활성화가 감소했어요. 즉 우리들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소속될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도 실제 고통을 덜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부부가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즉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 부부일수록 아내가 손을 잡아주는 효과가 훨씬 더 컸습니다. 지그문드 프로이트는 문명 속의 불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랑할 때만큼 고통에 무방비할 수도 없고 사랑을 잃었을 때만큼 절망에 깊이 잠길 수도 없다.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민감성은 개인 차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의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의 불안들은 고장이 아니라 경보기고요. 그 경보기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수많은 가짜 연기로 가득 찬 현대사회에서 계속 경보를 울려댑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루 종일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 공포와 우울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상황, 즉 사랑하는 사람이 잡아준 손만으로도 그 경보기가 켜지는 걸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 지그문드 프로이트는 이미 100여 년 전에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문명이란 본능을 억압한 대가로 불안을 생산하는 체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초자아를 만들고 우리들은 생존을 위해서 가혹한 초자아의 지배를 받는 대신, 즉 마음의 자유를 포기하고 대신 생존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렴채집 사회에는 갈등이 심하면은 다음 캠프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리더가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떠나버리면 됐습니다. 작은 집단입니다. 위계가르도 없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하지만 정주 사회가 되면서, 즉 프로이트가 말하는 문명 사회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딜 떠나겠습니까? 가장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싫은 이웃하고도 살아야 됩니다. 아파트에 맞은편에 사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얼굴 마주보고 살아요. 성벽을 점점 쌓아가게 됩니다. 외부 사람들을 차단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명화된 도시들은요 계속 성벽을 쌓아왔어요. 안에 있는 사람 못 도망가게, 밖에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성벽들이 계속 수천 년간 자라왔습니다. 제임스 스콧이라는 인류학자는 농경의 배신이라는 책을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문명사회란 전체 인구를 곡물을 재배하는 재배지에 묶어놓고 세금을 걷고 노동력을 동원하는 일종의 구조화된 감금체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게 어느 사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사회예요.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사회에 살아갑니다. 제가 서울에 살지만 대구로 오면 대구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왜? 다른 나라는 이런데도 뭐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안전한 사회일수록 이런 식의 제도가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전입신고를 잘하면 나쁜 사람도 없고 일도 안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자유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사회가 시작돼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간사회는 거대한 건축물, 대규모의 군단, 그리고 다양한 장신구 등으로 화려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수명은 역사적으로 짧아졌습니다. 수렴채집 사회와 달리 문명사회가 시작되면서 5세 미만의 아이들의 절반이 감염병으로 죽었고요. 또 나머지 절반이 20세 성인기에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생긴 최초의 문명의 평균 수명은 수렴채집입니다. 상당히 짧아요. 수렴채집인의 평균 중위값 수명은 70세가 넘습니다. 미케아 중에도 노인이 많이 살아요. 나이는 본인이 나이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몇 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딱 보면은 이제 평가해 보면 70, 80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문명사회는 수명이 짧았어요. 100여 년 전부터 의학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수명이 길어졌지만 그 전까지 조선시대만 해도 60세를 넘기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세상입니다. 정주 사회는요, 즉 문명은요 참혹한 대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곡물만 먹게 되면서 충치도 앓게 되고 골격도 약해지게 되고 체중도 감소하고 수렵채집 사회가 문명사회로 정주사회로 넘어가면서 신장도 10cm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염병이 폭발합니다. 결핵, 천연두, 홍역 모두 문명이 시작되면서 생긴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질환이죠. 불평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잉여 축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곡물을 많이 생산을 하게 되고 그것을 차갑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니 창고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자물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잉여 생산물을 둘러싼 전쟁이 일상화되게 됩니다.
수렴체 집사회의 진위 계수는 0.25인데요. 정주사회 진위 계수는 0.4, 0.6을 보유합니다. 번식 전략도 바뀌게 됩니다. 여성의 삶이 특히 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수렴체 집사회 여성들은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정주사회가 되면서 평균 12명의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애만 낳는 거예요. 가축이라는 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다산이 스스로 혹은 타일에 의해서 강요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현대 문명에서는 어떨까요? 문화인력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는 아주 독특합니다. 동아시아 사회는 원래 기본적으로 수치심 기반 사회라고 해요. 맹자나 공자님 글을 보면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하는 것은 문제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내 안에다가 내재화해서 살아가는 게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호지심이라고 하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의의 시점이다. 바로 체면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회에서 살아갔어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한국 사회, 중국 사회, 일본 사회는 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서구 사회가 덮여지게 됩니다. 서구 사회는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하죠. 죄책감 기반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내 양심에 따라 제대로 행동했느냐가 중요하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초자입니다. 능력주의와 자기 책임의 사회죠. 문제는 동아시아 사회가 즉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근대화되면서 서구 사회의 이러한 가치 기준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이게 된 거예요. 즉 한국인은 이중 구속에 시달리도록 지금 한국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요 체면도 지켜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능력도 발휘해야 되고요. 뭔가 퍼포먼스도 높여야 돼요. 그러니 이게 힘들어요. 회사에서 이제 가가지고 이 프로젝트 누가 하겠나 이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겸손할 줄 모르는 분 전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능력이 부족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제가 참 하지는 못하겠는데 시켜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면서도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이중 구속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방안으로 은둔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크게 늘어난 히키코모리, 한국 사회에도 이미 50만 명의 청년들이요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지내고 합니다. 자살률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성취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이렇게 설명을 들면 아주 전형적인 서양 사람이 서구인이에요. 내가 성취를 못했어요. 내가 크게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나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하고 끝나요. 한국 사회는 능력이 부족하고 집안의 체면, 고장의 체면, 우리 회사의 체면을 깎은 놈이 돼요. 마치 일본에서처럼 할복으로 그걸 죄를 갚아야 되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 사회 자살률이 OECD 1등입니다. 압도적인 1등입니다. 특히 이러한 급변한 환경 속에 적응하기가 어려우셨던 고령층에서 제일 높아요. 평균 20에서 30명 정도 자살을 하거든요. 10만 명 중에. 그게 전 세계 1위인 한국의 현실인데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요. 한국이 100명이 넘어요. 젊은 사람의 5배가 노인들 자살해요. 특히 남성노인들. 디지털 사회, 거절 불안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SNS를 합니다. SNS에 좋아요가 있냐 없냐, 나를 팔로우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전통적인 체면 그리고 능력,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등 능력주의 사회와 체면주의 사회 두 가지 구속을 당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나해왔던 인간의 타인의 그 불안에 대한 이 화제가 공복기에 민감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꺼지지 않고 있고 그 중에 일부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심지어는 자살로 자신의 행동 자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좀 너무 심각한 얘기하니까 무서운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정신과 의사거든요. 10년 전부터 이제 환자 안 보고 연구에만 집중을 해야지 하면서 이제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고 있는데요.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는 월급
근데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은 정신과는 개업을 하면 병원이 너무너무 잘 된대요. 환자들이 막 그 예전 허준 드라마에 보면 줄을 서시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개인 의원인데도 예약이 2년씩 밀린 병원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정신과 의사의 수입을 위해서 좋은 거지만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여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정신과가 주변에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정신과 참 외딴 곳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도심지 한두 개 정도 있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지하철역 앞에 있는 건물 같은 데 정신과가 무수히 많습니다. 애, 어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정신과가 상담하고 약 먹고 이제 우울증인 거는 창피한 세상도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세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구석기에서 진화해야 되고 우리들은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그 변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화재 경보기에 민감도를 최고조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프로이트가 얘기한 문명 속 불만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나이롱 신자라서 잘 모르지만 기독교에 보면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줍니다. 도망가 탕화가 들어오고 아무 이유를 묻지 않고 다시 숨어주거든요. 공로 없는 용납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 불안을 붙잡을 대상을 근본으로 해체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걸 해결한다고 하죠. 불안할 때 우리가 명상을 한다, 내 안에 있는 참 나를 찾는다는 방식들이 바로 이런 식의 동아시아 지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욕망을 절제하고 관계를 잘 지키고 예법을 잘 지키는 방식으로 극기해야 한다, 극기 복리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청중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을 사용해서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어떨 때는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을 다스리려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야, 내가 더 철저하게 내 삶을 확 딱 잡아 나가야지 하는 벽을 써놓고 그래서 극기복리하려고도 할 겁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지혜들을 다 합쳐야지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단에서 배제당하는 건 사바나에서는 죽음이었고 현도체에 각인된 생존 전략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선택학으로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인간적 특징들, 인간의 형태들은 적응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십만 년 동안 강력하게 굳어왔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일부는 가성병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병이 아니었지만 병이 된 상태, 즉 불이치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바로 굴절 정의입니다. 즉 거대해진 인간에 대해 그리고 인간에 대해 기반하고 있는 이 거대한 문명 속에서 우리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내고 그 지혜의 일부는 바로 종교인지도 모릅니다. 네, 틸리라고 하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세 가지 불안을 가진다.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 공허와 무의미에 대한 불안, 죄와 정죄에 대한 불안을 시달린다. 하지만 이건 인간의 기본 조건이다. 제거할 수 없다. 그것을 직면하면서도 자신을 긍정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존재할 용기다. 네,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이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통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 통증에 대한 역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협력적인 사람이 뭉치고 나누고 교류하면서 서로를 다독일 때 이러한 존재할 용기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인류가 지난 수십 년을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들은 불안합니다. 또 수치심도 느낍니다. 외롭습니다. 이건 인간 조건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문명을 추동해온 강력한 엔진이지도 하지만 부작용도 많았죠. 인간은 우월한 게 아니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인간성 자체고요. 인류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멸종의 위기를 넘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여행 비둘기의 전철을 막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마 요 성경 기자는 다른 맥락으로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있지만 저는 이게 와닿더라고요. 인간의 약함을 정신과로서 인류학자로서 연구해 왔던 입장에서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약하고 취약하고 정말 모순적인 존재이지만 그거야말로 인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인간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건 강의 동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간의 불안과 감정은 생존 후의 진한 적응 기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문명과 디지털 환경은 인간의 감정을 과도하게 저격하여 불안과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전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제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해하고 함께 다뤄야 할 인간의 본질적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6시 다 되어서 9분 정도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의 질문이 없어서 처음에 세 가지 마음이나 현재 그 정신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영역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뇌과학, 심리학, 의학 그리고 마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진화 인류학으로 뭔가 새로운 가능성 그래서 요 세 가지도 아니고 진화 인류학이 뭔가 해결하는가 싶었는데 진화 인류학은 그냥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그 긴 역사실 요 정도고 마지막으로 가니까 종교로 그냥 빠져버릴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약간은 허탈한 그런 상태입니다. 종교라는 게 이제 여기 불교, 유교 그리고 기독교까지 세 개를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고 그랬는데 요즘 기독교는 이제 엄청나게 그 하락세를 가고 있고 특히나 마지막에 인용하신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가요? 그 부분은 이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하는 것은 사실 이 강한 것은 절대적으로 강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약함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심, 이게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아니면 각종 도교라든지 여러 쪽에서는 매우 거부감이 일어나는 부정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자기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강한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어쨌든 요 문장이 이 강연의 제일 마지막 센텐스인데 혹시 여기에 지금 뭔가를 걸고 계시나? 실망스럽게도 그래서 요 이제 결론 진화 인류학이 뭔가 앞에서 이야기한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뇌과학이 못하는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거기 없기 때문에 지금 종교로 가는데 그 종교 중에서도 아주 강한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그 기독교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한 거 맞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질문은 가축화 인간이 이제 짐승 동물적인 그런 강력한 공격성이나 그 파괴성에서 점차 온순해지고 양순해져서 인간성 자체는 매우 부드러워졌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조직이나 체제 속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파괴로 마치 그 히틀러 하에 있었던 그런 일이나 지금 트럼프나 헬레네의 명령 하나면 아무리 착한 군인이라도 살인 이런 것들을 즐겁게 기꺼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가축화에서 오는 어떤 역설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해석을 하셨는데 우리 인문학에서는 이게 이제 크게는 계몽의 이성의 역설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역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유명한 하나 아렌트 같은 사람들은 악의 평범성이다. 악의 어떤 그 일반성 이런 걸로 이 문명화될수록 더 강해지는 악의 어떤 공격성의 파괴성의 이 모순을 해결하고 해석하고 이러는데 이 가축화 이거는 약간
좀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문학하는 입장에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진화인류학이 기존의 심리학과 뇌과학과 의학을 대체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한편으로는 뇌과학자이고 또 심리학자이자 또 정신과 의사입니다. 다만 기존의 학문들이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딱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제 진로를 바꾸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쪽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진화인류학자는요, 저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인류학과가 있는 학과가 몇 개 안 됩니다. 대학 자체가 몇 개 안 되는데 대부분 문화인류학을 하시고요. 진화인류학 분과가 만들어지고 서울대학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 행동에 대해서 진화 연구하는 사람은 진짜 없고 동물 연구하시는 분이 한 서너 명 있고, 그러니까 모여서 학교도 못 만들어요. 크기가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ISAPH라고 하는 국제학회가 있는데 다 모이면 여기 모이신 분 정도 돼요. 전 세계 사람 다 모이면 학자들이 아주 초창기에 있는 분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레거시 학문에 비해서 치료를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가설들이나 이런 것들 정돈이 되냐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약한 게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을 보는 건 2022년 3년 전이죠. 최초로 스반테 페보라고 하는 진화인류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았거든요. 네안데르탈린의 행동과 유전자, 우리 인간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좀 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일어났던 인간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진화적 부분이 조만간 꽃을 피우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내용은요, 사실 저는 뭐 신학자도 아니고 교회도 잘 안 가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갈 때도 안 가고 죄송해요 막 이러고 안 가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저는 한 10년 넘게 또 병원에서 환자들을 좀 봤어요. 봤는데 환자들 보면 특히 정신병원에 저는 이제 중증정신장애 분류를 다뤘거든요. 환자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망상에 환청에 뭐 2번 막 20번 30번씩 하고 중증 환자들이 좀 왔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살아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약한 이 사람들의 마음,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그게 제가 진화인류학을,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고요. 저는 이 인류학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심각한 중증 환자들의 그런 취약성을 사실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 같은 우리들도 어느 정도는 약하게 다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약함이 인간성의 본질이고, 그러한 본질을 약함을 통해서 연구하는 걸 통해서 인간이 더 강해지는, 즉 더 인간성의 본질을 찾는 연구를 좀 하고 싶었고, 마침 이 구절이 제가 저 나름대로 해석으로, 진짜로는 뭐 사도 바울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 시각자니까. 근데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 엉뚱하게 그냥 갖다 놨구나 하신다면 제가 한번 다시 좀 고민해서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가축화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가축화 관련해서 제가 책을 하나 쓰고 있고 논문도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 아렌트의 아기포럼성 얘기도 거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여러 학자들이 그러한 인간성의, 즉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많이 해놨고,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긴 진화학적 관점에서, 진화인류학적인 이제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전혀 어떻게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책을 잘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6시 시간이 다 되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과 질문에 답변해 주신 박한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정훈 마무리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아주 재밌고 유익한 말씀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안 봐야 되겠다. 그걸 보면 그 뒤에 뭐가 있는 것이 자꾸 생각나겠죠. 이런 문제들. 내가 뭐냐, 인간이 뭐냐 자꾸 생각하면 그 기분 좋은 일 하나 없는데 아침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시작한다는 건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또 우리 의사 선생님이 또 질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것인데 그때 부족함이 충만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의심스러웠어요. 지금 제가 배가 고픈데 배가 부르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다 배고플 테니까 질문을 좀 생략해 주신 것 같고 다 식당으로 가서 우리 배고픈 데를 좀 달래주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주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운명 위원장님 광고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 달의 행사를 광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정이 보통 우리가 세 번째 주에 강연회를 가져왔는데 다음 달은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4월 11일 일정이 달라졌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에 축하 순서가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모임도 같이 있으니까 다음 달에 많은 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이제 식당으로 옮겨서 강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에서 더 친절한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